교장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좀 많이 표방하거나 참고를 하거나 좀 롤모델로 삼는 어떤 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초창기 때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찾아다니면서 모델링을 했어야 되죠. 너무 좋은 학교를 만났죠. 네. 사랑방 공동체라는 학교가 한국에서는 저는 모델링 할 만한 이제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에, 네네네. 포천 쪽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좀 표방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여러 학교들을 계속 방문하고 찾아보면서 배워 가고 있는데 한계성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기독교 교육 과정은 도대체 뭐야? 근데 학교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학교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고민이 생겼던 거죠. 외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북유럽에. 그리고 기독교 자유학교 아니면 일반 자유학교라는 그 개념들이 한국에 막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면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겠다. 우리보다 한 뭐 100여 년 이상 앞선 기독교 자유학교, 기독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2014년도에 북유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근데 북유럽 국가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이 너무 이렇게 마약을 손쉽게 한다든지 그런 사회 문제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세속주의적으로 네. 상당히 빨리 갔고 그리고 기독교 그 교육이나 기독교 문화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한 아이로 자라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막연한 염려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머니의 불안 나왔습니다. 네. 네. 공감. 이거 설명하려면 참, 뭐 이론과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제가 갑자기 교수처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북유럽의 가장 큰 특징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프란시스 셰퍼가 한 얘기처럼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입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네. 그래서, 거의 600년, 종교개혁이 600년 됐기 때문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 종교개혁 사상이 그 국가들의 전반적인 사회, 문화, 인식, 법, 제도, 그것이 교육까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인간을 존중하세요. 피조물인 인간을. 그래서 인간 자체 개인성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훈련되어야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요. 그런데 북유럽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었다는 의미는 세속주의의 개념은 하나님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걷어내면 개인의 독특성과 개인의 특성, 개인에 대한 존중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극대화되죠. 그러다 보면 개인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교육을 다시 시도하는 거죠. 결국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하나님만 강조되면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개인을 누르는 사회였다면 종교개혁은 이 균형을 맞추는 지점이었고 지금 북유럽은 이게 이렇게 되어 그렇죠. 중세는 카톨릭 사제가 모든 걸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동등한 베드로서 상황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기독교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강하게 있고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유럽은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기반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생겨서 지금 학생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공교육이 돼버렸잖아요. 공놀이도 못 한다고 들었는데. 네, 공놀이하다 다쳐서. 교사가 뭐 말 하나만 잘못해도 뭐 그 학생을 아동 학대가 했다, 뭐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독교 교육에는 들여오시려고 하는 건지. 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북유럽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높습니다. 여전히. 교육은 교사의 권위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배울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배울 수 있는 교사가 권위가 땅으로 내려놓고 뭔가를 가르쳐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에 지나치게 아이들의 인권, 존중이 바닥이었고 네, 어른들이 이 꼭대기 위에 많이 올라와 맞았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시계부터 네, 부셨죠.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되면 역작용으로. 예, 맞습니다. 반작용으로 보통 오는 거고 한국은 이걸 조정하는 과도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요동을 치면서 이것이 이렇게 조금 중앙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은데 아직 이걸 전체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존중, 이게 예수님 사상이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아이들 우리 늘 5월 달마다 메시지 전할 때 다 그 얘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없었죠. 한국은 아이들을 소유 의식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 예. 그래서 기독교는 아이에 대한 존중 사상이 원래 있는 거죠. 인격적인 존중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이제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어떤 것인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원저자가 만든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원저자가 살도록 목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그걸 발견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 부모나 기독교의 어른조차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틀을 정해놓고 애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죠. 그건 원저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존중은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 내에서조차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그럼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아까 자유롭게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가게 하는 거냐? 테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국 사회는 아직 이게 이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애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방임을 해요, 그냥. 그리고 부모도 친구처럼 돼버렸어요.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교사의 권위를 부모들이 저 밑으로 자기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내려놨는데 아이가 우리 부모가 더 세는데 선생님 말을 왜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양쪽에 다 이 균형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아직 약화되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권위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무너뜨려 놓은.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권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방금 기독교 교육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저자의 그
만든 그 목적대로 그 아이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셨고, 사실 이건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이해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싹 걷어내더라도 표현해서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걸 찾아내는 교육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물어보시는 네. 네. 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체성을 교육할 수 있고 네. 그걸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제가 봤는데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풀어내 주십시오. 그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받는 거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의 과제잖아요. 교장 선생님의 네. 숙제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전인격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교육의 과정을, 환경을 마련해 놓고 그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교육의 환경 속에 아이를 자라게 한다. 네, 아이를 놔두면 거기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신입생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자유롭게 둬야 되냐가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그 공교육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이 도와주지 마세요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도 아이가 아침에 옷 갈아입고 혼자 씻고 나가는 거 혼자 하게 두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공립학교에 보낼 때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하고 나오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오는 아이 가방 받아주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자기 가방도 스스로 매지 않고 집에 가고 하는데 그 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만 7살 아이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혼자 제대로 씻거나 혼자 입는 거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못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에서 다 네가 스스로 해야 돼 하고 던져놓는 건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방임 시키는 거 아닌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아이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지 부모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자, 그 부분도 참 한국 사회의 그 과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양육을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하지? How to에서 어려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과 교육 환경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건. 그럼 이제 더 난감해지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막내가 이제 네. 유치원생인데 7살. 어디까지 허용하시고 그렇죠.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당연하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회에는 그 모델이 적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배워가야 되느냐? 외국의 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조합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지금 우리에겐 숙제가 있다.